지금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북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사실상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단 7분 만에 전투기를 무장하고 58분이면 베이징 상공에 도달하며 0.7초 안에 사이버 위협을 차단하는 나라, 우리가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던 이 동맹이 오히려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공개될 NATO 전략 보고서. 그 속에 담긴 진실은 미국과 유럽의 시각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불침항공모함, 한국. 그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 회의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레너드는 책상 위에 펼쳐진 동북아 전략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죠. 만 39살 옥스퍼드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마치고 영국 국방부 민간 분석관을 거쳐 나토 본부로 파견된 그녀는 자신의 경력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안보 지형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고 데이터와 수치로 세계를 재단하는 일에 익숙했죠.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전초기지 정도로 보면 되지 않나요? 소피아는 동료에게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지도 위의 한반도는 그저 작은 점처럼 보였어요. 인구 5천만, 면적은 영국보다도 작은 나라. 그녀의 눈에 한국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거점일 뿐이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는 명확했어요. 한국을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평가하라. 소피아는 그 표현을 듣고 코웃음을 쳤죠. 항공모함이라니 과대평가도 이런 과대평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았어요. 일주일 정도 한국을 둘러보고 데이터를 수집한 뒤 본부로 돌아와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를 제출하면 그만이라고 여겼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소피아의 마음속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작은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지. 그녀는 노트북을 덮으며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봤어요.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보게 될 것들이 단순한 데이터나 숫자로는 절대 담아낼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현실이 자신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소피아는 가방을 챙기며 냉정하게 중얼거렸죠. 일주일이면 충분해. 인천공항에서 서산 공군기지까지 가는 동안 소피아는 차창 밖 풍경을 무심히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평범해 보이는 도시들. 그녀의 예상대로 평범한 나라처럼 보였죠. 기지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활주로, 정렬된 전투기들. 유럽의 어느 공군 기지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소피아 레너드 분석관님이시죠? 저는 김도윤 중령입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은 중년의 장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표정은 차갑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형식적으로 웃으며 악수에 응했죠. 안내 부탁드립니다, 중령님. 김도윤 중령은 그녀를 관제탑 근처 관측구역으로 데려갔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출격 훈련을 보시게 될 겁니다. 실전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 정각. 그녀는 노트를 꺼내 들고 기록할 준비를 했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활주로가 폭발하듯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비병들이 전투기로 달려가고 무장이 장착되고 연료 주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소피아는 눈을 떼지 못했죠. 모든 움직임이 정확했고 1초의 낭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분 후 전투기 4대가 차례로 이륙했어요. 소피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7분이요? 김도윤 중령이 무표정하게 답했죠. 7분입니다. 실전에서만 가능한 속도예요. 소피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토 기준으로도 15분에서 20분은 기본이었죠. 최신 장비를 갖춘 기지에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구형 전투기로 7분 만에 출격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김도윤 중령은 활주로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장비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반복과 의지로 만든 속도죠. 여긴 전쟁이 내일 와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니까요. 소피아는 노트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세계관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죠.
다음 날 소피아는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서산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죠. 그녀는 여전히 그것이 특별한 경우였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오산 기지의 지휘 벙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벙커 안은 거대한 전자지도로 가득했어요. 한반도 전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북한과 중국의 전략기 움직임이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화면을 응시했죠. 김도윤 중령이 다시 나타나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가 우리의 통합 방공망 중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북한 전투기 12대, 중국 전략기 6대의 실시간 위치예요. 김도윤 중령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소피아는 숨을 죽였죠. 만약 이들이 동시에 움직이면요? 그녀가 물었어요. 김도윤 중령은 키보드를 두드렸고 화면이 시뮬레이션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3분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들을 추적하고 요격 경로를 설정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3분이면 충분합니다. 화면 위에서 붉은 선들이 그어지고 요격 지점들이 표시됐죠. 소피아는 경악했습니다. 나토의 통합 방공망도 최소 5분에서 7분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3분이었습니다. 중령님,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도윤 중령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긴 방공망이 아니에요, 분석관님. 전쟁의 설계도입니다. 한국이 빠지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무너져요. 그걸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소피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만 믿고 살아온 자신의 오만함이 균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벙커를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죠. 평화로워 보이는 하늘 아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 순간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소피아는 서해로 향했습니다. 해군 함정에 탑승해 회색지대로 불리는 수역을 관측하는 일정이었죠. 아침 공기는 차갑고 짠 냄새가 났어요. 소피아는 갑판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바다였죠. 분석관님, 저쪽을 보십시오. 박민재 원사가 쌍안경을 건넸어요. 소피아는 쌍안경을 눈에 댔습니다. 멀리 정체불명의 구조물이 보였죠. 철골로 만들어진 듯한 구조물이 바다 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저게 뭔가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설치한 미상 구조물입니다. 공식적으론 해양 관측소라고 하지만 우리는 군사시설로 판단하고 있어요. 박민재 원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걸 폭파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피아가 다시 물었죠. 박 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전면전입니다. 저 구조물 하나가 전쟁의 방아쇠예요. 소피아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멀리서 중국 해경 선박이 보였고 이쪽에선 한국 해군 함정이 대치하고 있었죠. 우린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텨요, 분석관님. 박 원사가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수빅만을 아십니까? 미군이 떠난 후 중국이 그곳을 어떻게 삼켰는지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매일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소피아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보고서에 담긴 표와 그래프는 이런 현실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회색 바다는 단순한 해역이 아니라 전쟁과 평화의 경계선이었죠. 그녀는 가판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요. 나흘째 소피아는 다시 오산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정보 분석실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죠. 그런데 기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장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복도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소피아가 김도윤 중령에게 물었어요. 중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소피아는 깜짝 놀랐죠.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건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언급될 단계는 아니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김도윤 중령은 그녀를 분석실로 데려갔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북한과 중국의 군사 동향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감축설이 나온 직후부터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화면 위의 점들이 이전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북한 전투기의 훈련 횟수가 증가했고 중국 함정들이 서해로 더 자주 진입하고 있었죠.
루머 하나가 이렇게 전장을 바꿉니다. 김도윤 중령이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약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소피아는 복도에서 한 명의 젊은 해병을 만났습니다. 한지우 병장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병장님, 감축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지우 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혼자 싸울 준비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일 때 이긴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소피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동맹이 단순히 숫자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신뢰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죠. 루머 한 줄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흔들 수 있는지 그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닷새째, 소피아는 용인에 위치한 반도체 파운드리의 보안 운영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공군기지나 해군 함정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유리벽으로 된 깔끔한 건물, 조용히 돌아가는 서버들. 하지만 이곳도 전쟁터였어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관님. 저는 윤세아 엔지니어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소피아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소피아를 보안운영센터 중앙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죠. 여기서 뭘 하시는 건가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윤세아 엔지니어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실시간으로 보호합니다.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일이죠. 실제로 공격이 자주 일어나나요? 소피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윤세아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입니다. 지금도요.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 하나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지금 침투 시도가 감지됐어요. 소피아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0.7초 만에 시스템이 침투를 감지했고 1.5초 만에 역추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3초 만에 관련 정보가 동맹국 보안 시스템과 공유됐습니다. 이게 다 자동인가요? 소피아가 놀라서 물었죠. 일부는 자동이고 일부는 수동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생명이에요. 윤세아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우린 조용히 막아요. 총 없는 전쟁이지만 이게 무너지면 미군의 눈과 귀가 동시에 사라지는 겁니다. 소피아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지만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기술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으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6째 날 소피아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김도윤 중령이 추천한 장소들이었죠. 을지로의 오래된 공장들, 공공도서관, 그리고 해외 유학생 귀환 사례를 다룬 전시관. 소피아는 이곳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을지로에서 만난 한 노인은 90년대 말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반지를 내놨죠. 정부가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한 겁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어요. 소피아는 도서관에서 IMF 위기 당시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실업률 8%, 기업 부도율 30%. 숫자로만 보면 재앙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살아남았어요. 외주화하지 않고 국민이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며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라 돌아왔어요. 전시관 해설사가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던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했죠. 더 나은 조건을 포기하고요. 소피아는 전시된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공항에서 짐을 나르는 젊은 과학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카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데이터와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정신이었죠.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정신.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한국은 단순한 전초기지가 아니야.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만함이 겸손으로, 무시가 존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소피아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도시는 숨쉬듯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그녀는 이곳을 작은 나라로만 봤어요. 북한을 막기 위한 방패, 미국의 전초기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산에서 본 7분의 출격, 오산의 3분. 방공망, 서해의 회색선, 감축설 하나에 흔들리는 전선, 0.7초 만에 막아내는 사이버 공격, 그리고 IMF를 이겨낸 국민의 정신. 이 모든 것이 소피아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소피아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나토 본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죠. 한국은 전방 기지가 아닙니다. 세계 전략을 지탱하는 구조물입니다. 소피아의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곳이 무너지면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끊기고 방공망이 무력화되고 동맹의 신뢰가 붕괴됩니다. 한국을 잃는 건 실책이 아니라 전략적 자살입니다. 그녀는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일주일 전에 자신이라면 절대 쓰지 못했을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있었죠.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소피아는 노트북을 덮고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사람이 있고 그들의 의지가 있고 역사가 있었어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지켜줄 나라가 아니라 의지할 나라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죠. 소피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한 분석관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본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겸손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소피아는 가방을 챙겨 타워를 내려왔어요. 내일이면 브뤼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져갈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그건 존경이었고 깨달음이었고 그리고 변화된 시각이었습니다. 소피아 레너드는 이제 알고 있었죠. 세상에는 숫자로 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